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금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각종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올해는 77조 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역대 최고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조세 지출 기본 계획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는 내년도 어떻게 이제 세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조세 지출 하면은요,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조세잖아요. 네. 지출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제는 거둘 거를 이제 덜 걷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네. 보통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보통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재정을 늘려서 네. 지출을 많이 늘려갖고 이제는 가까스에 투자하게 되는데, 세제 혜택은 사실상 재정을 늘리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이제는 똑같이 이제 주는 형태로 이제는 이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접적인 이제 재정 지출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세제 네. 혜택은.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 이런 조세 지출을 이제 늘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한 곳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확실히 이제는 조세 지출을 하고 있다, 늘려간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덜 걷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국세 감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국세 감면율은 이제는 깎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도가 14.3% 정도가 이제 평균치였어요. 이게 법정 한도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게 15.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정 감면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는 국세를 깎아줬다는 거죠.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도요. 이게 법정 이제 감면 한도가 한 14.6% 돼야 되는데, 이번 연도도 한 16% 정도 되니까 뭐 연소 2개년 연소 이제는 더 덜 거치는 거고, 그다음에 국세를 이제 깎아주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확실히 이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세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뭐 공식화했다라고 말씀드려서 항상 그러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나한테는 내가 뭐가 깎아주는 그렇죠. 거지? 네. 나는 뭐가 혜택을 받는 거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 입장, 뭐 그 세금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착각이에요. 지난해에도 이제 국세가 56조가 덜 거쳐서 이른바 세수 펑크라고 있는데, 세수가 펑크 나면 사실은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는 어딘가는 줄여야 돼. 거기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얘기는, 뭐 나라 입장에서 또 본다 그러면은 이제 쓸 곳은 정해져 있는데 일단 들어올 게 이제는 없다.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안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어디서 또 걷어야 되겠는데,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인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제 덜 걷는 거죠. 근데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이런 법인세 덜 걷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법인세에 대해서 깎아주겠다라는 얘기부터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게 또 법인세 인하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국세 수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가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는 한 80조 원 정도가 이제는 그 덜 거쳤는데, 이게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 77조 원 정도 이제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는 덜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수입 같은 게 103조 원 정도 됐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점점 그래프 나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예, 추세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80조 원 거쳤고 77조 원. 그러니까 점점 더 법인세를 덜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시청자들마다 아니면 보시는 분들마다 뭐 상황은 다르고 이해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법인세 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TSMC랑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법인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삼성전자가 불리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런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저는 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뭐 그 의견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사실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요. 뭐 네. 그렇게 봐도 돼요? 있죠. 네. 뭐 시장의 참여자들 만나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해석을 당연히 하기 많겠죠. 나름이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조세 감면 정책이 나왔는데 네. 대표적인 게 사실 금융투자세, 그렇죠. 금투세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원했던 것이 금투세에 대한 부담감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5천만 원 국내 주식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 하면은 이제 20%, 그렇죠. 지방소득세까지 22% 이제는 금투세를 걷는 건데, 근데 이제는 거기에 속하는 분들 5천만 원 이상 수익 0.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통계상. 근데 극소수예요. 극소수면 사실 금투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는 다 좋아해. 그 이유는 일단은 큰 손들이 빠져나가니까. 항상 연말 되면 아니면 이제 큰 손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좀 묶어둘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큰 손들이 못 빠져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계속 유예하고 현 정부가 이제 아예 폐지까지 하겠다라고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폐지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대부분. 이게 이제는 뭐 개인 투자자 분들에서는 좋아할 만한데 사실상 이제 세수 감면은 1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이게. 예, 금액으로 보면은. 그래서 덜 거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 부분입니다. 이것도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한 얘기다. 좋아하겠죠. 네, 그럼요.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5년간 이제 10조 원이 사실상 예산으로 보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세수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 분들에겐 좋은 거지만은 또 국세,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여당 정부가 하는 거고. 뭐 야당은 안 그러겠느냐? 똑같습니다. 뭐 야당은 그렇죠. 예, 가상자산 매매 수익 5천만 원까지 공제하겠다. 저는 솔직히 이 아젠다를 딱 야당이 갖고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지난 정부 때 그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래요. 압박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정했는데 공제한다는 얘기는 인정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태준을 갖고 와서 공제까지 해준다는 거니 와 되게 아이러니하다. 뭐 뉘앙스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소득세 인플레이션에 감안한 이게 소득세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높아지면 힘드니까 금방 소득세를 덜 걷겠다. 이런 이제는 아이디어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총선 앞두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세퓰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세퓰리즘. 예. 세금 가지고 사실 포퓰리즘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여당 야당 똑같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그걸 뭐 선거를 떠나서 일단 세금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맞습니다. 효과적인 어떤 세금을 깎아주면 법인세를 깎아줘서 법인들을 일으켜서 국부를 더 늘려서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 뭐 좋은 거죠. 물론 근데 문제는 대책이에요. 세수평가가 나면 일단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충격이 덜하도록 네. 효과가 나도록 네.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이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껴 쓴다는 거죠. 허리띠 졸라맨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부작용이 또 많이 일어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덜 거친 것만큼 이제 정부가 지출하는 거를 좀 허리띠 졸라매면서 아끼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출 증가율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국가 예산 추이도 보고 거기서 따른 이제 지출 증가율 추이도 봐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갖고요. 지출 증가율이 5.1% 2023년입니다. 그다음 2024년도가 2.8%, 25년도가 4.2% 이러면서 지출 증가율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같은 경우 거의 9%대 육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컨셉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부강하다. 그만큼 재정 지출 늘려도 되고 국가 예산 충분하니 그만큼 이제 복지 예산에 많이 늘려도 돼라는 거에서 많이 그렇죠.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 쪽에서 뭐 대표적인 게 MRI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늘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무분별하게 쓰여졌다. 그러면서 이제 지출 증가율을 이제는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줄였고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사실상 뭐 일어나고 있는 부분, 대표적인 게 R&D 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돈을 안 쓰겠다 했는데 사실상 그 쓸데없는 걸 어떻게 골라내냐가 되게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네. 뭐가 과연 쓸데없는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현 정부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허리띠 졸라매겠다. 이게 이제는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단 정말 줄여야 될 부분에서 줄이고 맞습니다. 낭비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통틀어서 조사지출 운영 방향이 되겠는데 네. 보니까 의료 예산은 늘어났죠. 이게 증원 계획에 맞춰서 좀 늘어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는 온 수능부터죠. 사실상 그러니까 내년 이제는 의대 정원은 2,000명 이제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럼 그만큼 또 예산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산 자체를 크게 좀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크게 좀 우리나라에서 본다 그러면 4대 중점 투자 부분을 정했어요. 이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디에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느냐. 이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안 와닿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의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증원을 하다 보니 필수 의료가 있거든요. 소아과라든지 뭐 산부인과 이런 필수 의료 쪽에서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 저 좀 개인적으로 수가 인상은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제는 애 때문에 소아과를 좀 많이 갔었어요. 네. 대학병도 갔었고. 근데 의사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이런 부분도 이제 예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고령화, 이제 저출산 인구 구조에 따른 변화 대책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는 그 신혼부부에 대한 투자 부분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주거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공분양이라든지 이제 분양시장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 네. 마지막으로 고령자 복지인데 저도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조만간. 고령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복지주택 만들겠다. 고령자를 위한. 그러니까 전용 복지주택이에요. 그래서 예. 고령자 복지주택 만들겠다는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해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R&D 예산 네. 이게 깎으면 이제 국가의 저변이 되는 R&D 예산을 깎을 수 있냐 이런 비판 이론도 많았는데 네. 다시 복구가 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올해 R&D 예산 많이 깎고 나서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는 과학기술계 쪽에서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는 비판을 받아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요 정부가 이제 계획을 짰다 그랬잖아요. R&D를 다 복구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보면은요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R&D 예산이 이제는 31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 2024년도에 26조 5천억 원 정도 많이 됐거든요. 깎였죠. 그래서 이제 많이 깎인 거예요. 이게 원래 정부의 예산은요 5조 2천억 원 삭감이었습니다. R&D 쪽에. 예. 근데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예산안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이 한 4조 6천억 원 정도 삭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 2024년도가 26조 원 정도가 이제 R&D 예산에 잡힌 건데,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제는 그만큼 올려주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이 사실상 쓰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건 공감해요. 저도 이제 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보조금 받아갖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 1%가 안 돼갖고 거의 뭐 보조금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한마디로 내가 영업활동 통해서 이자도 못 갚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망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금 써서 살려왔는데 이런 R&D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사실상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망할 회사는 망하고 살아날 회사는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연도 예산 줄이면서 이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됐으니 내년도에는 이제 R&D 예산을 더 늘려가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예상이고요. 내년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R&D 예산은 이제 원상복구됐다. 내년도 그렇게 이제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R&D에서는 그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지원을 정말 될 만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발라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정말 맞습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쫙 뿌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러면 이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될 만한 기업에 좀 몰아줘야지. 이런 이걸 좀 R&D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수를 어디다 집중적으로 좀 맞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앵커님의 표현이 정말로 너무 이렇게 공감되는 게 발랄한다는 표현이 정말로 공감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세요. 사실 이게 R&D 투자 예산이라는 게 정말 뭐 어디에 쓸지도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반발만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R&D 투자 삭감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반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찬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R&D 예산 받아서 그래요. 생계 꾸리고 이런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런 예산 좀 줄인다는 거는 전 찬성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투자 예산이잖아요. 결국엔 미래 그렇죠. 먹거리에 대한 투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했던 것이 이제 미래 투자. 한마디로 이제는 뭐 예전부터 강조했던 뭐 수소라든지 특히 이제 원자력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뭐 미래차 부분이라든지 전장 기술 이런 쪽에 이제 집중도로 또 반도체도 포함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보관이고 이게 선별 작업이 이번 정도에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목할 섹터가 이런 반도체는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소형 원자로라든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친환경 쪽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는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그렇죠.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좀 그렇죠. 친환경 타격이 좀 있을 것 네, 같다.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세도 같이 이제는 상황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올해 예산과 관련된 조세에 대한 얘기 권혁중 평론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